다들 잠깐 앉아라. 오해는 내가 했지. 너희를 가족이라 믿은 게 오해였어. 남편 장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제 통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건넸습니다. 그 통장이 이미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꺼낸 적도 없는데 왜 제 앞에서만 잔액 이야기를 피했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던 두 며느리가 그날 처음으로 꼭 한 사람처럼 움직였을까요?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었고 증인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찾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건 돈이 아니라 제 가족 전체의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을 치르던 며칠 동안은 다들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하던 애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눈빛이 바뀌더군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계산이 시작되는 것. 그게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셋째는 평소에도 싹싹했습니다. 시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약도 챙기고 반찬도 가장 자주 들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애를 가장 믿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말은 번지르르 해도 늘 체면 먼저였고 둘째는 발길이 뜸했으니 자연히 셋째에게 마음이 갔던 거죠. 장례를 끝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이 잘못 송금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말은 참 곱게 했습니다. 꼭 저를 지켜주겠다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진짜였습니다. 어머니는 숫자 같은 거 보시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픈 노인, 통장도 혼자 못 들여다보는 늙은이,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걸. 당신은 이제 이 집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선언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개까지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라. 내 시아버지도 널 제일 믿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셋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쁜 건지 찔린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첫째 며느리가 제 손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셋째가 제일 꼼꼼하잖아요. 정말 잘 맡기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첫째는 원래 셋째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눈치 싸움을 하던 둘이 그날은 꼭 오래전부터 맞춰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제 눈을 피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진짜 굴욕은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제 생활비를 다 쓰듯 받아야 하는 날이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생활비로 쓸 현금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내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요. 나중에 곤란해진다는 말은 돈도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벌어 모은 돈이고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고 내 생활비인데 그걸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셋째보다 더 무서운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첫째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마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첫째와 셋째, 두 사람이 이미 한편이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그저 아직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굴욕이 왔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셋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 정리를 잘못하셔서 제가 대신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앞에서 마치 제가 판단력을 잃은 노인인 것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리고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을 떨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지금 무력한 사람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리하게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내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아.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눈물보다 결심이 먼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로 소리부터 못 지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습니다. 괜히 자식들 사이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활비를 다 쓰듯 받아들고 방에 들어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셋째는 돈을 건네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첫째는 냉장고 문을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하며 분위기를 흘려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민망한 말을 한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불안하게 만든 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 곁을 더 지켜야 할 애가 이상하게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하면 엄마, 회의 중이야.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셋째 며느리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약값이 얼마 나왔는지, 심지어 교회 헌금 액수까지.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내 아들에게 닿기 전에 먼저 며느리 귀를 거쳐 가고 있구나. 첫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지만 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건 없어요? 딱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와서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돈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 오해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머니가 괜히 이것저것 살피시면 더 복잡해져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속뜻은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등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보지 마시라는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들키지 않은 비밀이 있을 때 상대가 아직 묻지도 않은 것을 먼저 막으려 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것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같은 서랍에 두었던 인감 도장이 어느 날 제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내 도장, 혹시 내가 봤니? 그러자 셋째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아무데나 두시면 진짜 위험해요. 제가 안전한데 옮겨뒀어요. 아무데나. 제가 수십 년 사용해온 그 자리가 아무데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내 손발을 하나씩 묶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돈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내 자식들과 며느리들 틈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제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귤 한 상자를 들고요. 어머니, 사람은 믿고 살아야 편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당하세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인 척하며 내 의심을 무디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째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가족을 상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도 그 문턱 앞에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셋째가 아무리 수상해 보여도 한편으로는 저를 가장 자주 챙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것도, 밤을 새운 것도, 제가 허리가 아파 시장을 못 갈 때 반찬을 해다 준 것도 셋째였습니다. 그 기억들이 자꾸 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가? 혹시 저 애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괜히 의심해서 좋은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건 아닐까? 사람은 미운 장면보다 고마운 장면이 먼저 떠오를 때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의심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방식이 다른 거지. 내가 늙어서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며느리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셋째는 제 앞에서 카드 영수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쓰시는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네. 꼭 제가 낭비벽 있는 사람처럼요. 첫째가 옆에서 받아쳤습니다. 노인분들이 병원비에 건강식품 챙기다 보면 그래. 노인분들,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노인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한 번은 셋째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은행 업무며 자동이체며 병원비며 제 대신 처리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보다. 그러자 셋째는 뜻밖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좋은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건 아닌가. 남편도 살아생전에 셋째를 더 믿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우연히 주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지? 셋째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언니, 너무 티나게 굴지 마세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둘은 즉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일을 깎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들이 방금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도청이라도 한 사람처럼 비열한 건가? 아니면 저 둘이 정말 내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제 마음만 계속 더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셋째를 불러 차를 내줬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지? 셋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잠깐 미안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목에서 낯익은 팔찌를 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게 사줬던 금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팔찌는 어디서 난 거니? 셋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남편이 사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흔들리고 있는 사이 저 사람들은 이미 내 물건과 내 돈의 경계부터 지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은 내 몫이지만 응징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든 사람이 싸움에서 지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증거 없이 감정이 먼저 터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차갑게.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큰돈이 움직일 때마다 날짜와 이유를 수첩에 적었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게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기록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니 남는 건 기억보다 글자였습니다. 그 낡은 수첩은 장롱맨 아래 겨울 이불 밑에서 나왔습니다. 장례 뒤 정리할 때도 못 찾았던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손이 두 쪽으로 갔습니다. 첫 장은 병원비, 두 번째 장은 관리비, 세 번째 장은 자녀들 이름과 숫자, 그리고 중간쯤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통장 외 예비계좌 별도 운용, 비상시 배우자, 직접 확인할 것.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통장 외 예비계좌, 즉 제가 셋째에게 맡긴 그 통장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접 확인이라는 말은 남편이 누군가를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들, 아니면 아들들. 그 밑엔 계좌번호 일부와 은행 지점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자리는 번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훼손한 건지 세월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진짜 돈을 따로 숨겨놨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더 순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셋째가 어머니, 약값 자동이체 됐어요 하면 저는 웃으며 그래, 내 덕이다 했습니다. 첫째가 어머니,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면 저는 그래, 내가 뭘 알겠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무력한 노인 역할을 할수록 저 사람들은 더 방심했습니다.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제 손에 잡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도장을 찾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예금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고 출금 계좌는 제가 맡긴 주통장이었습니다. 이체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개인 이름도 익숙한 상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3자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셋째를 불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뭐니? 셋째는 서류를 보자마자 빼앗듯 접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건 보험 정리예요. 보셔도 복잡하기만 해요. 보험 정리라면서 왜 얼굴빛이 바뀔까요? 왜 바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까요? 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방 밖에서 셋째의 통화 소리 일부를 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종이를 봤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첫째가 내 편이 아니라는 의심이 그때 처음 확신으로 굳었습니다. 다음 날 첫째는 귤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제 무릎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셋째가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본다는 말,
저는 이 말의 숨은 뜻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 눈이 틀렸습니다를 부드럽게 포장하는 말입니다. 내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그때 TV에서 남편 친구분 이름이 귀에 꽂혔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은퇴 뒤에도 연락하던 분이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은행보다 먼저 영수 형님한테 전화해. 왜 은행보다 먼저 사람에게 전화하라 했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좌를 숨긴 게 아니라 증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제가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정직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 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에 그분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예비계좌 이야기를 수첩에 남겼어요라고 하자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제겐 사실상의 대답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이제야 찾으셨네요. 그 양반이 혹시 몰라서 따로 빼둔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셋째 놈이랑 며느리 손버릇이 좀 심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도 이상하다고 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꺼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예비계좌는 존재했습니다. 명의는 남편과 제 공동 확인 조건으로 설정돼 있었고 남편 사망 후엔 제가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이미 이 사태를 예상하고 마지막 장치를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주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시기가 맞물리는 메모, 특정 날짜마다 반복된 현금 인출, 그리고 몇 건은 제 도장이 사용된 서류와 연동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제 손으로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간 문제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명 대조나 CCTV 확인 절차는 가능합니다. CCTV. 그 단어 하나가 이 싸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은행 상담실에서 CCTV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셋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셋째 아들과 함께였고 다른 날엔 놀랍게도 첫째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첫째가 서류를 넘기고 셋째가 창고 직원과 얘기하고 셋째 아들이 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며 기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억울함조차 사치였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증거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조용히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상해서 확인해봤어. 그 안엔 셋째 부부가 집안 재산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만 잡고 계시면 돼. 진짜 돈은 우리가 움직이면 되잖아. 그리고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 큰형님만 모르게 하면 돼. 어머니는 나중에 울면 끝나.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첫째 며느리, 내 손을 잡고 사람은 믿고 살아야 편하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공범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때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덮어야 한다는 선.
노인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선, 엄마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선. 그 선들을 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통째로 도둑 맞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거래 내역, 이체 확인서, 도장 사용 서류, CCTV 확인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남편 영정 앞에서 밝혀지는 진실, 그보다 더 무거운 공개는 없었습니다. 제삿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둘째 내외도 왔고, 손주들도 있었고, 셋째 부부는 여느 때처럼 바쁜 척 움직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제사상 옆에서 조용히 저를 챙기는 척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정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은 반드시 끝내겠다. 음식이 다 차려지고 절이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잠깐 앉아라.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셋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첫째 아들이 TV에 USB를 꽂았습니다. 거실 화면에 은행 CCTV 캡처가 떴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슨 화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셋째 며느리 얼굴이 보이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첫째 며느리까지 잡히자 둘째가 먼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내 도장으로 처리된 이체 서류다. 그런데 나는 찍은 적이 없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맡긴 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너희는 내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셋째 아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때 첫째 아들이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앉아. 녹취도 있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거실의 셋째 며느리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통장만 잡고 계시면 돼. 그리고 첫째 며느리 목소리. 나중에 울면 끝나? 그 순간 늘 침착하던 첫째 며느리가 처음으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제 쪽을 보며 터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는 내가 했지. 너희를 가족이라고 믿은 게 오해였어. 셋째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잠깐 욕심이 났어. 사람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효자 노릇부터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간 것뿐이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며느리 명의 계좌로 연결된 자금 흐름표였습니다. 남편 친구 영수 씨의 도움과 은행 확인 절차로 겨우 잡아낸 고리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제사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간 게 아니라 같이 먹은 거겠지. 그 말 이후로 아무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얼굴을 돌렸고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셋째 부부와 첫째 며느리는 내 재산, 내 통장, 내 집안 일에서 손 뗀다. 필요한 조치는 법대로 한다. 셋째 며느리가 제 발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늙음을 이용한 그날부터 넌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응징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한 사람처럼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울린 전화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징이 끝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잠은 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이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그 조용함이 편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빠져나간 빈집 같은 소리로 들리더군요. 전화가 끊기고 발길이 끊기고 식탁 의자가 비었습니다. 셋째 부부는 물론이고 첫째 며느리도 한동안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 편에 서줬지만 그 애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니 하루 종일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은행도 다녀오고 서류도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교회 권사님과 차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매번 같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기긴 했는데 대체 뭘 지킨 걸까? 돈은 지켰는데 가족은 어디 갔을까? 남편 사진 앞에 앉을 때마다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비계좌도 만들고 수첩도 남기고 사람까지 세워두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텐 끝까지 말을 안 했을까? 내가 충격받을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내가 직접 보고 깨닫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고 원망해서도 아니고 그냥 허전해서요. 사람이 늙으면 돈보다 정이 먼저 떠날까봐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정을 믿었다가 돈까지 털릴 뻔했으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셋째 손주가 몰래 전화를 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른들의 죄값을 아이가 대신 흔들리며 겪는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응징은 필요했지만 그 파장은 무고한 사람까지 건드린다는 걸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찬장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사다 둔 반찬통,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영절에 맞춘 수저 세트, 사람의 흔적이 남은 물건을 하나씩 치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이긴 것과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셋째 며느리를 더 믿었을까? 왜 첫째 며느리의 가짜 다정함을 모자라봤을까? 왜 돈 문제를 남편에게 더 배우지 않았을까? 이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제 삶의 허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잘못은 아닙니다. 믿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 생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손주들까지 끊어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 문장을 보고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겁해지는 순간은 자기 죄를 반성하는 척하면서 아이를 방패로 세울 때입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지막 선택의 자리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셋째 부부를 완전히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손주들 때문에 최소한의 문은 남겨둘 것인가? 시니어의 선택은 젊을 때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통쾌하자고 다 잘라내면 그 뒤에 남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다고 또 덮어주면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결국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고 거리는 질서다. 마음으로 이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다시 앉히지도 않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 제 뜻을 전했습니다. 법적 정리는 하되 손주들 길까지 막지 말자. 대신 다시는 내 돈, 내 도장, 내 생활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라. 첫째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보호받는 기분이 아니라 내 결정을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셋째 부부에게는 직접 만남 대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재산 관련 권한 박탈, 향후 금융 접근 금지, 위임 해제, 법적 검토 진행,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지키려는 것이다. 첫째 며느리에게는 따로 연락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빼앗은 사람보다 내 편인 척하며 옆에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더 잔인하니까요. 너는 내 손을 잡고도 나를 넘겼다. 그건 돈보다 더 깊은 배신이다. 그 뒤로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통장 정리는 직접 배우기 시작했고 자동이체와 비밀번호도 전부 새로 정리했습니다. 노인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산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교회 친구들과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돈은 투명하게 하세요. 믿음은 따뜻해야지. 흐릿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꺼내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를 숨기면 곤지만 이름을 붙이면 경계가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은 수치가 아니라 경고였고 내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질서 회복이었습니다. 얼마 뒤 손주가 첫째 아들 손을 잡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른의 잘못 때문에 아이의 사랑까지 끊어선 안 된다. 대신 아이가 커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남겨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삶을 훔치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며느리들을 미워하며 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다시 속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늦게 배운 품격이고 남은 인생의 방식입니다. 남편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지켰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나를 지키며 살게요. 그리고 그제야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 통장을 관리해드리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덮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족일수록 원칙이 더 분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법대로 간다. 한 번은 기회를 준다. 손주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